여기 보자. 자, 기관계 통합조절의 마지막 배설계. 이 파트에서는 노폐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지. 그럼 얘네들이 공통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이용한 거야, 물질 회사에. 그러면 탄수화물 써 CO2 이런 거 만들어진다. 그리고 또 H2O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그럼 단백질도 마찬가지, 이산화탄소물이 만들어지고 지방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 근데 얘는 단백질은 요걸 하나 더 갖고 있지. 질소.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냐면 암모니아가 생기는 거야.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얘를 물에 녹여서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독성이 없는 걸로 바꿔야 돼. 어디에서 그걸 바꾸느냐? 간에서 바꾼다. 그래서 간에서 요소라고 얘기하는 독성이 없는 이러한 노폐물로 바꾸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천이 축적이 되면 pH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 그래서 얘를 빨리 내보내야 돼. 어디로? 순환기를 통해서 호흡기로 내보내준다.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부 얘 따라가 이산화탄소 순환기를 통해서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 일부가. 우리가 숨을 쉴 때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는 거 있지. 그게 이제 일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얘네들이 순환기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배설계로 이동을 해서 땀과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대부분. 자, 이제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자, 일단 요소를 물에 녹여. 순환계를 통해. 배설계를 통해서 요소를 내보낸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산단지라고 얘기하는 저런 물질들이 에너지원을 사용했을 때 만들어진 노폐물인 이산화탄소, 물,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런 물질들은 어디로? 순환기를 통해 호흡기나 순환기를 통해 배설계나 그쪽으로 이동시키기. 여기에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될 수 있어. 자, 여기 나오지. 이거 봐. 나와? 자, 이거 뭐야? 이거는 융털이야, 융털. 융털을 잘라보면은 이렇게 앙주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거를 이렇게 감싸고 지나가는 애들이 있지. 모세혈관. 이쪽은 지금 소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물질들. 우리 안쪽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지. 밖에서. 안쪽으로. 일로 들어온 애가 누구야?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는 애. 수용성. 암죽관으로 흡수가 되는 물질. 지용성. 그럼 여기서 모세혈관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어. 이렇게. 물론 흡수되는 형태는 아미노산이고 단당류의 형태이지만 암죽관에서 흡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얼로 이렇게 지방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수가 나타나는 거.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이런 거를 이렇게 가로로 주거나 아니면 노폐물을 가로로 주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물질들인지를 맞추는 거.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노폐물이 생성과 배설 거기 그림에다가 별표 하나 해놓고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줌의 생성 과정, 그러니까 사람의 배설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의 배설계.
사람의 배설계야. 이거는 콩팥 2개. 얘는 오죽관. 이거는 방광. 얘는 요도. 여기 우리 몸의 배설계인데 이렇게 혈관들을 연결시키면 지금 콩팥으로 혈액이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를 기어. 그리고 콩팥에서 이렇게 혈액이 빠져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혈액. 여기 니은. 그럼 기억하고 니은을 비교하는 거야. 요소의 농도는 어디가 높니라고 비교를 해야 돼. 그럼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은 동맥이야. 근데 그 동맥이 폐로 갔어. 그럼 이름이 뭐야? 폐동맥. 그럼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이 콩팥으로 갔어. 그럼 그 혈관의 이름이 뭐야? 콩팥으로 갔어. 폐로 갔어. 야, 폐로 가면 폐동맥이고 콩팥으로 가면 콩폐동맥이지. 어? 그래서 얘가 콩팥으로 가대 동맥이야. 그럼 니은은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이름이 뭐야? 폐정맥. 콩팥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면 이 혈관의 이름은 뭐야? 콩팥정맥.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는 거야. 요소 어디가 많아? 얘가 많아. 왜? 콩팥은 걸러주는 역할을 하니까. 잘 봐봐. 이게 요소야. 그래서 여기서 걸러주는 거야. 여기서 걸러주는 거야. 그럼 빠져나오는 혈액에는 요소가 별로 없지. 이해 됐어? 그래서 요소의 정도는 기억이 높아. 콩팥 동맥. 콩팥으로 들어가는 게 요소가 많아. 나오는 건 요소가 적고. 그럼 나머지들은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오죽관을 통해서 방광을 거쳐서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배설되는. 시험에 어디가 요소가 많은지 적은지, 그 순환계 할 때 어디가 산소가 많은지 적은지, 이산화탄소가 어디가 많은지 적은지 그 비교하라고 했던 거 있지.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고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콩팥을 확대해 보면 이건 표기도 안 하냐? 에이? 뭐 아무것도 안 꺼내놓고 영화 보러 왔어? 어? 요게 콩팥 동맥, 요게 콩팥 정맥. 요거는 사구체. 사구체를 감싸는 주머니. 보몬주머니. 보몬주머니에 연결되어 있는 관. 가느다란 관, 세뇨관, 굴분관, 집합관. 자, 여기는 콩팥의 겉도둑인 겉질이라고 불러. 여기는 속질이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여기는 콩팥 깔때기라고 하는 부분이야. 그럼 요소가 이렇게 콩팥 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그럼 여기서 일부가 이쪽으로 보몬주머니로 나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얘는 배설되는 약. 그러면 다시 이렇게 콩팥 정맥은 요소가 별로 없지. 그래서 일부가 여기서 빠져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요소는 여기서 다 안 걸러져. 근데 독성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서 또 이렇게 또 요소 갖고 와도 상관은 없어. 사구체, 보몬주머니, 세뇨관, 집합관 이런 것들이 겉질하고 속질이 존재하는 거고, 집합관이 콩팥 깔때기 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학교에서 자세하게 정리를 했으면 이거는
나올 수는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하고 우리는 콩팥 동맥하고 콩팥 정맥에 있어서의 요새 농도만 비교했다. 그럼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오주뱅 생성 과정을 또 한번 설명을 해줄 건데 여기 4부체 콩팥 동맥이 들어가면서 가느다란 혈관으로 모세혈관으로 쫙 갈라져. 그리고 이게 이렇게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쪽으로 니은 쪽으로 콩팥 정맥으로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거고 이것은 심장에서 콩팥으로 들어오는 콩팥 동맥을 말하는. 자, 들어온 혈액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여기서 이쪽으로 사거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빠져나가. 이 과정을 여과라고 불러. 여과가 일어나는 원리는 들어오는 혈관의 지름보다 사고체를 벗어나는 혈관의 지름이 좁기 때문에 여기서 혈압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 버린다고. 입구가 좁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압력에 의해서 빠져나오는 거야. 그걸 여과라고 한다. 압력차로 인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삼투압도 있고 액체가 보먼주머니 벽을 미는 압력도 있어. 그럼 나오려고 하는 힘이 100이고 들어가려고 하는 힘이 70이라면 30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만 여과가 되는 거야. 이건 압력이야. 농도차가 아니라. 그래서 이 여과된 이 물질, 이 보먼주머니 에는 원료라고 얘기하는 오줌의 기원이 되는 물질들이 이제 채워져 있는 거야. 그럼 이 원료 안에는 어떤 물질들이 들어있느냐?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요소 이 정도만 하면 돼. 가만. 단백질하고 지방은 여과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애도 있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물질들도 있다. 그래서 여과가 안 되는 애들은 단백질과 지방, 그 다음에 혈구, 얘네들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여과가 안 되고 얘네들은 빠져나올 수 있는 애들이야. 여과된 물질. 이 원료 안에 들어있는 이 물질들 중에는 우리가 몸에서 필요한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거든.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 바깥으로 빠져버리는 거야. 그럼 저 안에 들어있는 걸 어떻게 해야 돼? 갖고 와야지 다시.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이 원료가 가느다란 관, 생효관을 지나면서 필요한 물질들을 다시 모세혈관을 흡수하는 거야. 이거를 제흡수라고 불러요. 제흡수. 이해돼서? 자, 이 제흡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여기서 미처 못 나갔던 물질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과는 들어오는 양이 20% 정도밖에 여과가 안 돼. 그럼 여기서 노폐물이 20% 정도밖에 여과가 안 되면 여기에서도 내보내지는 작용이 일어나야 돼. 이게 분비라고 하는 거야. 분비. 그래서 원료가 제흡수, 분비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이 물질이 그게 바로 오줌이 되는 거라고. 손을 잡고 있냐? 여기 열중샷 하고 있어. 등을 긁고 있었어. 어? 등을 긁고 있어. 등을 왜 긁어? 봐봐. 오줌이 지퍼관으로 지퍼관은 콩팥 깔때기로 콩팥 깔때기는 오줌관으로 오줌관은 방광으로 방광은 요도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 이거를 배설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배설이라고 부르는 거고 분비는 노폐물이 여기서 또 빠져나가는 게 그게 분비야. 사구체 플러스 보먼주머니 얘네들을
말피기 수채 여기에 세유관까지 더하기를 해주면 즉 얘까지 다 더하면 신장을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만들어져. 그거를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네프론. 그래서 앞에 소화하고 호흡을 배웠을 때 융털 돌기, 그 다음에 페포, 네프론, 요 세 개의 공통점, 표면적 증가. 이 네프론은 각 콩팥당 100만 개 정도씩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을 굉장히 증가시켜주는 구조물이야. 그래서 융털돌기, 네프론, 페포는 표면적을 증가시켜주는 구조물. 자, 여기서 제흡수가 어떻게 되고 분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냥 설명만 듣고 이해하면 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요소.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100% 다 제흡수가 되기 때문에 오줌에서는 포도당이 검출이 될까 안 될까? 포도당은 검출이 안 돼. 100% 여기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됐어? 무기염류와 물 거의 대부분 제흡수가 돼. 99% 정도. 그러면 오줌에는 무기염류와 물은 존재하는 거야.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없는 거고. 자, 요소도 50%는 제흡수가 일어나. 50% 정도는. 근데 그 이동 원리가 뭐냐면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요 세 개는 에너지를 써서 이동을 시켜주는 능동 수송으로 일어나는 거야. 에너지를 소모해. 에너지를 소모해서라도 얘네들을 몸 안으로 갖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에너지를 써서라도 갖고 와야 돼. 그럼 잘 들어봐. 얘네들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의 농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물의 입장에서는 이쪽 농도가 높아졌으니까 물이 모세혈관으로 삼투현상에서 자연스럽게 빨려가는 거야. 농도가 높아진 쪽으로 물이 이동하잖아. 그럼 물이 여기서 쭉 올라가게 되면 요소의 농도가 이쪽이 높아져. 그럼 요소가 많은 쪽에서 요소가 적은 쪽으로 또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소는 확산으로 들어가는 거야. 확산. 그래서 제흡수가 되는 원리는 에너지를 쓰는 능동수송도 있고 삼투도 있고 확산도 있고. 분비 과정은 에너지를 써서라도 내보내 주어야 하는 능동수송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노폐물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내보내 주는 거지. 그래서 여과된 물질이 원료인데 원료가 세균화를 지나면서 재흡수, 분비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게 그게 바로 오줌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여기서 20%라고 그랬지. 잘 들어봐. 포도당이 오줌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잖아. 여기서 100% 재흡수가 되니까. 잘 들어봐. 포도당이 10개가 들어왔어. 10개가. 일로. 그럼 20%는 몇 개가 나가? 2개. 100% 재흡수가 되는 건 2개야. 그리고 오줌에는 포도당이 없는 거야. 근데 포도당이 20개가 들어오면 만약에 20%가 몇 개 나가? 이 4개 나갈 거 아니야. 아까 100%가 몇 개였어? 2개였잖아. 그럼 나머지 2개는 오줌에서 검출이 된다고. 그래서 이걸 당뇨라고 하는 거야. 혈액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서 오줌에서까지 포도당이 검출되는 거야. 그게 바로 당뇨야. 말뜻 이해되냐? 왜 그러냐면 이게 여과량이거든? 근데 제흡수량은 이렇게까지는 100%가 제흡수되지만 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일정해져. 그럼 포도당의 농도가 여기까지는 여과된 게 다 제흡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오줌에는 없는 거야. 근데 여기 이상 0.1% 이상이라면
뭐가 발생하게 되는 거냐면 배설량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당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여가 되면 100% 제흡수가 되는데 제흡수는 한계가 있어. 최대 제흡수는 2개밖에 안 된다는 뜻이야. 100% 2개가. 그럼 나머지는 여가가 되니까 제흡수는 2개만 되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 오줌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혈액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뭐가 생겨? 당류가 생긴다라는 거지. 이해됐냐? 만약에 여기서 그 영양소 검출하는 거 있지? 녹말 검출용액, 포도당 검출용액, 단백질 검출용액, 지방 검출용액 그런 걸 만약에 학교에서 해줬으면 정상하고 이상 있는 사람하고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려서 색깔 변화를 관찰하는 거야. 수단3 용액을 통해서 색깔 변화를 관찰하는 거고 뷰렌 용액을 통해서 색깔 변화를 관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정상인지 그런 거 판단하는 거.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하지 않았고 하면 넘기면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럼 오줌에는 뭐가 들어있겠어? 요소도 있고 물도 있고 무기염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기타 노폐물들도 오줌에는 들어있고 포도당, 단백질 있어 없어? 없어. 이해돼? 단백질이 검출이 되면 단백뇨라고도 부르는데 단백질이 나오면 단백뇨 뭐 이러한 질병도 있대. 당이 나오면 당뇨, 단백질이 나오면 단백뇨 이러한 질병도 있고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는 이해만 했으면 되고 반드시 적어도 알아야 돼. 요소의 농도가 콩팥 동맥이 콩팥 정맥보다는 요소의 농도가 높다라는 거. 그리고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는 건 어디라고? 배설계가 아니야. 간에서 바뀌는 거야. 간은 뭐야? 소화계에 속하는 거야. 그런 거 조심하는 거야.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는 어디로 나간다? 배설계를 통해 나가는 게 아니야. 소화계, 항문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몇 가지를 조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왼쪽 구석에 실험 하나가 나와 있을 거야. 얘는 아무것도 안 꺼내는 거 보니까 책을 안 갖고 왔구나. 너 지난주에도 안 갖고 왔지? 그지?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응징을 할게. 응징. 기대해. BTB 용액이라고 알지? 이 중학교 때 BTB 용액 pH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짓이야. 산성, 중성, 염기성. 무슨 색? 까먹었어? 노란색. 무슨 색? 녹색. 무슨 색? 청색. 이거 외워. 이거 지시야 안 줄 수도 있어. 암기. 자, 오줌을 받아서 여기다가 BTB 용액의 색깔 변화를 봤더니 녹색이래. 이러고 있던 애한테 뭐를 집어넣냐면 이봐 여기다가 이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콩즙을 집어넣었어.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이 오줌의 색깔을 봤더니 청색이 됐대. 왜? 녹색에서 청색으로 바뀌었네? 그럼 염기성으로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야, 이 오줌이? 왜? 콩즙아래. 그리고 외워. 유레이스. 이 효소가 들어있어요. 유레이스. 얘가
오줌 속에 들어있는 이 요소를 분해한 거야. 암모니아. 그래서 암모니아 염기성 물질이 만들어진 거야. 얘가 들어가서 분해를 해서 요소를 분해시켜서. 그럼 염기성 물질이 만들어지니까 pH가 염기성으로 바뀐 거지. 청색으로. 그래서 콩즙 속에 들어있는 유레이스가 요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가 생겼기 때문에 색깔이 바뀐 거지. 그럼 오줌에는 뭐가 들어있다? 요소가 존재한다. 그래서 오줌 속 요소의 존재를 확인하는 실험이 바로 이 실험.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야. 무조건. 알았어? 근데 여기서 사용돼야 되는 콩즙은 삶은 콩즙을 쓰면 안 돼. 이거 생 콩즙을 써야 돼. 왜? 삶으면 열이 가해져서 유레이스가 변성이 돼버리면은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됐냐? 요거 잘 기억해놔. 그래서 요 얘기 생콩즙으로 오줌 속 요소를 확인한 실험까지 해서 배설계를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는 건 어디서 바뀌는 거라고? 간 소화계에서 바뀌는 거야. 됐어? 요런 거 조심해. 이거 배설계에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야. 간 소화계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27페이지에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라고 얘기하는 요 내용이 있다. 그래서 4개의 기관계들을 어떤 순서대로 기호로 다 바꿔놓은 다음에 이게 뭔지 막 물어봐. 그럼 음식물 찌꺼기 이런 거 나오면 다 소화계인 거고, O2, CO2가 막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호흡계가 되는 것이고, 오줌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배설계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거기 27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그 기출 자료와 관련된 A, B, C가 무엇인지 찾고 OX 책이 없으니 방법이 없네. 그 다음에 물질 배서와 건강?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물질 배서와 건강. 자,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자고 나서 가만히 있어. 에너지는 소모가 될까 안 될까? 돼. 가만히 있어도. 그런 걸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생명유지 활동. 야, 우리가 살려면 이거는 계속 일어나야지.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뭐 심장 박동, 호흡 운동, 체온 유지 등등. 이돼. 그래서 생명 유지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량을 기초대사량이라고 불러. 알겠죠? 남자와 여자 기초대사량이 남자가 커. 자, 남학생은 1시간에 1kcal, 그러니까 1kcal 1시간당 1kcal의 기초대사량을 필요로 해. 근데 여자는 0.9kcal를 요구해. 어차피 이 값은 1이잖아. 그치? 1kg당 1시간 단위로 잰 거기 때문에 본인들의 체중에다가 하루 24시간을 곱하기를 해주면
기초대사량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체중을 이용한 기초대사량을 구하는 방법. 이거 말고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다른 건 너무 복잡하니까 이 정도. 체중을 이용한 기초대사량. 그러면 문제를 낼 때 여학생으로 잘 안 내. 남학생으로 돼, 남학생으로. 그럼 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기초대사량이 좀 더 크지? 근육량이 많아서 그래. 남자가 여자보다 근육량이 좀 많거든. 여자는 피하지방층이 좀 많고 남자는 근육량이 좀 많고 일반적인 니네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누가 기초대사량이 클까? 아우 졸려. 니네가 커. 니네하고 운동선수하고 누가 기초대사량이 클까? 아무래도 운동선수가 근육이 많겠지.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비교해야 돼. 체중이 동일하대.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 중에 누가 기초대사량이 클까? 키 큰 사람? 왜? 면적이 넓어서. 그 다음 면적이 넓어서 그래. 혈액순환도 좀 많이 해야 돼. 혈액순환도 많이 해야 돼? 일절까지 잘 나가다가 면적이 커. 그래서 체온조절하는데 더 많아져서 체온을 조절할 때 여기 체온을 조절해야 돼? 항상성. 아니 이 중간을 자꾸 빼먹어. 맞아. 거의 다 왔어. 무슨 얘기냐면은 두 그릇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고 어느 쪽이 빨리 식는지를 관찰하면은 B가 빨리 식지. 그것은 공기와의 접촉 표면적이 넓다라는 얘기는 A보다는 열을 더 많이 뺏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이 빨리 식어. 그러면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보다 체표 면적이 넓잖아. 그러면 열 손실이 많아지겠지. 그러면 그 손실된 열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체온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온 조절이 여기 있잖아. 생명 유지 활동. 체온이 조절이 안 되면 죽지. 그래. 그러니까 이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보다 열 손실이 많아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초대사량은 이렇게 큰 사람, 운동선수, 청소년, 남학생이 기초대사량이 더 큰 거야. 이해됐어? 이러한 활동 말고 다른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활동대사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공부했어, 잠도 잤어, 운동도 했어. 그럼 봐봐. 공부할 때 얼마나 필요하고 잠잘 때 얼마나 필요하고 운동할 때 얼마나 필요한지 각 활동에 필요한 대사량이 나와. 공부할 때 2.0, 잠잘 때 0.9, 운동할 때 3.0. 이거는 킬로그램당 1시간 단위로 잰 거야. 그럼 이 사람이 하루 동안에 이런 활동들을 했대. 요 세 가지 활동만 했다라고 치자. 몇 시간 동안 했느냐? 그 활동 시간이 있을 거야. 공부 10시간, 잠 10시간, 운동 4시간 했대. 그럼 이 사람이 하루 동안에 필요한 활동 대사량을 구하래. 그러면 각 활동에 필요한 대사량에다가 활동 시간들을 곱하기를 해주면 돼. 그럼 얘 얼마니? 20. 얘는 얼마냐? 9. 얘는 얼마냐?
12 이걸 다 더하면 얼마 하게? 41 여기다가 체중을 곱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활동대사량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간단해 이것도. 그러면 내가 하루 동안에 기초대사량하고 활동대사량을 구해서 이거를 더하기를 해주면 1일 대사량이 나오는 거야. 근데 책에는 여기 뭐 하나가 또 있어. 그냥 기초대사량하고 활동대사량을 더한 게 1일 대사량이라고 예전에 가르쳐 줬는데 이제 이러한 에너지 소비량도 포함을 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서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도 존재하고 있게 돼. 그런 것까지도 여기다 포함을 시키면 1일 대사량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아마 그냥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조그마한 글씨로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 요거. 근데 이거는 소화라고 하는 과정이니까 식사할 때 다 포함이 된다 그러면 여기도 식사 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거기에 이걸 포함을 시키면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만 구해서 더하기를 해주면 1일 대사량이 되는 거야. 자, 1일 대사량이 2000이었어. 자, 내가 먹었어. 밥을. 탄수화물 100g, 단백질 50g, 지방 200g. 자, 얼마나 먹었어? 섭취량을 계산해봐. 탄단지 얼마? 탄단지 이씨 그램당 아니었어? 449 외우자 이제. 탄단지 449 그럼 얼마? 계산해. 이거 얼마? 어? 강민 얼마? 왜요? 강민 네. 얼마? 근데 200이죠. 800이요. 1800? 선. 네. 다 더해 얼마? 2400. 2400. 자, 1일 대사량이 얼마야? 2000. 먹은 양이 얼마야? 400. 얘 어떻게 될 것 같아? 살쪄요. 뚱뚱해지겠지. 비만. 계산해봤더니 똑같아. 거의 비슷해. 유지. 그지? 적게 먹었어. 소비되는 양이 많어. 그럼 영양, 결핍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비교하는 거야. 1일 대사량하고 섭취량을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소비량이 많으면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비슷하면 영양 균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먹은 게 많으면 영양 과다 상태를 통해서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비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요소야. 그래서 물질 대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건강하게 살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물질 대사가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질병을 대사성 질병,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대사성 질환이 있어. 여기는 시험 문제가 어떤 대사성 질환인지를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당뇨병. 당뇨는 뭐야? 두 가지가 있어. 제1형 당뇨, 제2형 당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당뇨병, 당뇨병. 제1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사람. 2형 당뇨는 그 인슐린 수용체가 이상이 있는 사람이야. 간에 가면 인슐린을 받아줄 수 있는 인슐린 수용체가 있어. 그래서 이 인슐린이 여기 수용체한테 기록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정보가 전달이 돼서 간 속에 있는 효소가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래 얘네 둘이 합동작용을 해야 돼. 근데 인슐린이 안 나와. 그럼 정보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혈당량 안 되는 거지. 인슐린은 나와. 근데 수용체가 이상이 생겼어. 그래도 혈당량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1형 당뇨,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거지만 인슐린 수용체는 정상이야. 이 사람은 수용체가 이상이 있는 거지. 본인들이 만들어서 내보내는 인슐린의 분비는 정상이야. 이게 이상 있는 거냐, 이게 이상 있는 거냐라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가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을 당뇨라고 부른다. 아까 그래서 혈액에 포도당이 많으니까 오줌에도 섞여 나갔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를 할까? 주사 맞으는데 인슐린 주사. 그래서 밥 먹고 높아진 혈당량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배에다가 밥 먹고 또 주사를 맞아야 돼. 아프잖아 주사 나면. 그냥 밥 먹고 인슐린 먹으면 안 돼? 안 돼. 다 소화돼 버려. 인슐린은 단백질로 만든 호르몬이기 때문에 음식하고 같이 섭취하게 되면은 다 소화돼 버리기 때문에 혈당량 조절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단백질로 만든 인슐린은 주사로 들어와야 돼. 야 그럼 이 사람은 주사가 영향을 줄 수 있냐? 주사 치료가 가능하냐? 뭘 주사를 맞아? 이 사람은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분비를 하는데? 그럼 이 사람 어떡하냐? 식이요법으로 탄수화물의 섭취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먹지 말아야 되는 거야. 정 먹고 싶으면 식빵 반쪽, 밥도 3분의 1 공기 정도, 떡도 뭐 반 개 정도. 왜냐면 에너지원으로 소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너무 많이 과다하게 먹으면 큰일 나. 혈당량 조절이 안 되면. 혈액에 당이 섞여서 돌아다니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나중에 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게 가장 큰 문제야. 앞으로 안 보여 앞이. 그러니까 혈액의 당 같은 조절은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 혈당이 있다? 당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 이게 유전적인 요인으로 전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식구 내에서도 왜냐면 먹는 음식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가족 중 누가 당뇨다? 그러면은 나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이게 대사성 질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당뇨. 고혈압. 혈압이 높은 거거든? 정상은 120에 80이야. 이게 최고 혈압. 이게 최저 혈압. 이 수치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이 되면 예를 들어 140에 90, 뭐 150에 110,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숫자가 증가가 되면은 그게 고혈압인 거야. 그래서 혈압약을 먹어야 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이 지나도 혈압이 정상적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약을 통해서 혈압을 정상으로 내려줘야 된다. 그럼 이것보다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건 저혈압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혈액 내에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질병은 당뇨병이다. 맞아?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게 고혈압 당뇨야. 뭐만 하는지 알겠어?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거 고지혈증. 들어봤어? 고지혈증? 혈액에 지방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야. 그럼 혈액에 지방이 많으면 지방이 혈관벽에 이렇게 축적이 되어버린다고. 그럼 혈류의 흐름이 방해가 되는 거야. 점점 축적이 돼갖고 여기를 막아버리면 이 뒤쪽에 있는 세포들은 이 혈액으로부터 산소나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혈액이 흐름이 차단이 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세포들은 기능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럼 여기 있는 세포들은 어떻게 되냐면 괴사돼, 괴사. 그래서 동맥이 막혀버리면 동맥경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야.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축적이 되면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거지, 지방이. 근데 어느 정도는 좀 먹긴 해야 돼.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성분을 이용해서 우리는 호르몬을 만들기는 하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먹긴 해야 돼. 햄버거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피자도 한 달에 한 번, 치킨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거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 자다가 죽을 수도 있어. 심장이 콩강콩강 뛰어야 되는데 혈관이 이렇게 있어. 혈관이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가 동맥경화로 막혀버렸단 말이야. 그럼 이 뒤쪽에 있는 이 세포들은 다 죽어. 세포가 괴사돼 버린다고. 처음에는 따끔한 협심증이 나타나. 그다가 심하게 되면은 심장 세포가 괴사. 그러면 심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섭취량을 조심해야 되는 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대사성 질병은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은 만성 질환. 이 사람은 고지혈증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혈액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이 과다하게 들어있는 상태를 고혈압이라고 한다. 이것도 틀린 말이야. 이해됐어? 그런 거 구분 지을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4개의 기관계들의 통합 조절과 관련된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질에서 관련된 대사성 질병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게 매칭이 잘 됐는지 이 정도 정리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으로 이렇게 넘어가자. 굉장히 중요한 3단원. 좀만 쉬었다가